자, 바로 해봅시다. 보시면 비문학도 문단 나눠주세요. 문단 지금 나눠볼게요, 저도. 봅시다. 가구 제작업자인 갑은 을에게 200만 원을 빌렸다. 그 후 어느 날 갑과 을은 100만 원짜리 가구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 갑은 대여금 및 가구에 대한 채무와 가구의 대금에 대한 채권이 있고, 그쵸? 을은 대여금 및 가구에 대한 채권과 가구 대금에 대한 채무가 있다 라고 할 때 제가 저번에 채권과 채무에 대해서 얘기했죠. 채권은 뭐예요? 돈을 받는 거. 그 다음에 채무는 뭐예요? 돈을 주기.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갑이나 을은 100만 원에 대해서는 실제로 지급하는 대신 의사표시만으로 서로에 대한 채권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이 가능할까? 그 소리는 뭐야? 지금 보시면 갑이 을에게 얼마를 빌렸어요? 200만 원을 빌렸죠. 그리고 100만 원짜리를 지금 을과 갑이 사고 팔 거야. 그 소린 뭐야? 그러면 갑이 을에게 200만 원을 빌렸지만 100만 원짜리 가구를 갑이 을에게 팔면 어떻게 되는 거야? 100만 원 정도의 그 돈을 추가적으로 갚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뭡니까? 실제로 돈을 주는 거 대신 뭔가 퉁치는 것이 가능할까? 라는 거예요. 양자가 서로에 대한 채권 채무를 대등액만큼 소멸시키는 법률 행위를 상계라고 합니다. 자, 상계는 두 사람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 계약인 행위인 계약과 달리, 그러니까 상계는요, 일단 뭡니까? 의사표시가 합치되는 계약과 달리니까 의사표시가 굳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쵸? 행위자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는 채권 채무의 소멸과 같은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그 소리 뭡니까? 행위자라는 거니까 한 놈만 그렇게 하겠다 해도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상계는 상대방의 승낙이 없이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민법은 상계가 가능한 요건에 대해 상대방의 이익이 함부로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소린 뭐야? 나는 저거 퉁치고 싶지 않아. 나는 현금으로 받고 싶어. 근데 상계를 지 맘대로 해버리면 뭔가 누군가는 되게 불만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민법이 뭔가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A를 한번 가서 문제 볼까요? A 문제 가서 보세요. A 문제 지금 어디 있습니까? 10번에 있죠. 그 소린 뭐예요? 10번에 1번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왜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한쪽만 의사표시. 그 소리 뭐예요? 일방의 의사표시라는 말이 될 수 있겠죠? 넘어가서 맞아보겠습니다. 첫째, 양자의 채무가 동일한 종류여야 한다. 그 소리 뭡니까? 상계의 조건 첫 번째는 채무가 동일한 종류여야 돼요. 일방은 금전에 대한 채무만 지고, 그러니까 누구는 돈을 빌리고 누구는 물건을 갚기로 했으면 상계가 성립하지 않아요. 둘 다 돈 거래던가 둘 다 물건 거래던가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한테 복숭아 하나를 줬어. 그리고 너는 나한테 100만 원을 받아야 돼. 그렇게 이런 식으로 물건과 돈의 관계라면 상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둘째,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자의 채권인 자동채권이 채무이행의 기간인 이행기에 도달해야 된다. 그 소린 뭐예요? 갚을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괜찮으세요?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자의 채권인 자동채권이 채무이행 기간이 이행기에 도달해야 된다는 게 아까 뭐라고? 돈을 갚을 때가 됐다. 그 소린 뭐예요? 갑이 을에게 200만 원을 갚기로 한 날짜 이전에는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받을 돈, 이제 받을 시간이 된 돈에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 경우에도 상계가 성립하면 갑은 미리 약속한 이행기 이전에 자신의 책무를 이행하도록 강제되는 셈이므로 갑의 이익이 침해되기 때문이다. 아까 그거 무슨 소리예요? 갑 B가 무슨 소리예요? 갚을 때가 안 됐는데 갚으라고 하면 너무 당황스럽죠? 그럼 B는 갚을 때가 안 됐다 아니에요? 맞죠? 채무라는 게 돈 갚는 거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데 너무 맞는 얘기죠? 넘어가서 다시 본문 보겠습니다.
따라서 을의 상계 주장은 대여금의 이행기가 도래한 후에 인정된다. 다만이라는 건 예외사항이 있다는 거죠. 상대방의 채권이 수동채권만 이행기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엔 상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채권이 수동채권만 이행기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뭡니까? 여기서 지금 제가 파랑 색깔로 체크할 건데 뭐예요?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이행기에 도달해야만 할 수 있어요. 근데 뭐라는 거야? 상대방은 이행기에 도달하지 않아도 가능해요. 괜찮아요? 자, 셋째,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민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해서 세 번째는 뭡니까?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아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민법에 나와 있대요. 우선 당사자들이 상계를 하지 말자고 합의한 경우에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 소리는 뭡니까? 요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 요 얘기를 요 문단에서 하고 있죠. 그 소리는 뭐예요? 1문단은 상계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 2문단은 상계가 되기 위한 조건, 그 다음에 3문단은 뭐예요?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조건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겁니다. 우선 당사자들이 하지 말자고 합의해야 돼요. 그쵸? 또 동시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라고 했어요. 일단은 밑줄 쳐놓을게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라고 얘기했는데 자, 동시이행이라는 게 뭐래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란 상대가 채무를 이행하기 전에는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그 소리는 뭐야? 네가 돈 안 갚으면 나도 돈 안 갚을래?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물품 대금에 대한 매도인의 채권 및 물품에 대한 매수인의 채권에는 각각 상대방에게 주어진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있다. 그 소리는 뭐예요? 매도인은 매수인이 그러니까 뭐야? 돈을 주기 전에는 물건을 안 줄 권리가 있고 매수인은 매도인의 물품을 인도하기 전에 그러니까 뭐야? 물건을 받기 전에는 돈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뭡니까? 갑이 100만 원에 대해서 상계 표시를 하더라도 상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나왔는데요. 일단 C 보세요. C는 뭐라고? 물건을 받기 전에 물건을 받기 전에 물품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뭐라고? 물건을 받기 전에 돈 안 줄 거라고. 그래서 답 몇 번이에요? 10번에 3번이죠. 물건에 대한 권리라는 말이 아니라 물건을 받기 전에 내가 돈 주고 지금 솜사탕을 하나 사 먹을 거야. 근데 뭐야? 솜사탕을 받기 전에 나는 돈을 먼저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10번에 답 몇 번? 3번 나타나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본문 읽겠습니다. 기억 보시면 갑이 100만 원에 대해 상계 의사 표시를 해도 상계는 성립하지 않는데 왜 그럴까? 지금 왜 그래요? 지금 보시면 얘가 몇 번에 관련된 얘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라고 나왔으니까 제가 형광펜 주황 색깔 칠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뭡니까? 동시이행의 항변권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 일단은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쵸? 그 소리는 뭐냐? 갑이 아까 100만 원에 대해서 상계 의사표시라는 게 100만 원 퉁쳐. 아까 200만 원 빌렸으니까 너 100만 원만 갚아.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야. 왜 그렇죠? 가구니까 가구를 먼저 받기 전에는 돈을 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의 이유 한번 볼까요? 아까 기억의 이유 뭐라고? 아까 이거 뭐예요? 가구니까 뭐다? 가구를 받기 전에는 돈 줄 수 없어. 반대로 돈 먼저 안 주면 가구 안 줘.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보시면 이거에 대한 게 뭐였어요? 항변권이었죠. 항변권. 그쵸?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뭐였어요? 일단은 중요한 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한 얘기가 다 나와 있고요. 그랬을 때 지금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갑이 상계 표시를 해도 상계가 성립하지 않는데 그 소리는 뭡니까? 상계 표시를 해도 상계가 안 되는 이유는 제가 주황색으로 칠 건데요. 자동채권이 아까 무슨 뜻이었어요? 자동채권이라는 말은
의사표시를 한 자의 채권과 그 다음에 상대방의 채권인 수동채권이 있는데 그러면 자동채권은 의사표시를 한 자의 것이죠. 그쵸? 자동채권이라는 건 의사표시를 한 자의 채권이잖아요. 근데 지금 동시이행의 항변권 때문에 상계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 소린 뭐야? 의사표시를 한 자가 누구야? 갑이죠. 갑. 그러니까 갑의 자동 채권에 뭐가 있는 거야?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정리해 봅시다. 갑의 채권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다라고요. 맞죠? 갑의 채권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다. 그쵸? 그러니까 지금 답이 4번, 5번은 안 돼요. 지금 1번도 안 돼요. 근데 지금 봐봐. 갑의 채권에는 지금 갑의 채권에 갑에게 주어진 걸까? 자, 그 소리는 뭐냐면 지금 제가 또 형광펜 청록 색깔로 칠게요. 청록 색깔로 칠 건데 지금 보시면 자, 보세요. 상대방에게 주어진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있다. 상대방에게 주어져야 돼요. 상대방에게 주어진. 그 소리는 뭐예요? 얘는 갑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을에게 주어져야겠죠? 그래서 7번의 답 몇 번이에요? 2번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고의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경우도 라고 나왔으니까 지금 상계가 안 되는 세 번째는 뭐예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로 금지된대요. 만약 을이 빚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을 고의로 폭행하고 갑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면 그 소린 뭐예요? 을이 돈을 안 갚은 거야. 그래서 갑을 졸라 때렸어. 그쵸? 갑이 돈을 안 갚으니까 을이 개빡쳐서 때렸어. 근데 갑이 그걸 고소했겠지. 자기가 맞았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승소를 했어. 을이 잘못했어. 했으면 갑은 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막 합의금 같은 거잖아요. 그쵸? 이해되세요? 이때 을은, 때린 놈은 자신의 대여금 청구 채권과 갑의 손해배상 채권을 상계하자고 주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야? 너 어차피 나한테 받을 돈 있으니까 합의금 퉁쳐.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소리는 뭡니까? 때린 돈은 돈으로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퉁치는 거 안 돼. 때렸을 때는 상계 안 돼. 이해되세요? 이 밖에 압류금지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도 금지되는데 그 소리 뭡니까? 압류금지 채권도 마찬가지로 상계 안 돼요. 근데 압류금지 채권이라는 게 뭐예요? 임금이나 급료, 상여금, 퇴직금 같은 거예요. 그거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금지 채권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야? 임금이나 급료, 상여금, 퇴직금의 2분의 1은 뺏어갈 수 없어.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요. 퉁치자고 할 수 없어. 이해돼요? 자, 한편 현실에서는 금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소송을 당한 피고가 상계 항변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상계 항변이 그럼 뭔지 봅시다. 상계 항변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건 맞지만 피고도 원고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어 그 대등액만큼 원고와 피고의 채권이 소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상계 항변이 법원에 의해 인정되면 원고의 청구는 일부 혹은 전부 기각된다. 그러나 이는 원고에 대한 피고의 채권도 상실시키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대여금을 변제했지만 원고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변제 항변이 인정해졌을 때에 비해 피고에게 더 불리한 판결이다. 그래서 상계 항변을 출혈적 항변이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상계 항변에 대해서 이해해보고 문제 나머지 다 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보세요. 소송을 당한 피고가 상계 항변을 한대. 근데 상계 항변이라는 게 뭐예요? 얘가 원고라는 말이 뭐야? 소송 건애예요. 소송 시작한 애야. 얘가 채권을 갖고 있다는 게 뭐야? 돈을 받을 수 있는 건 맞아. 근데 피고라는 애는 뭐야? 소송 걸린 애도 채권을 가지고 있어. 그 소리는 뭐야?
상계 항변이라는 건 나랑 너가 있는데 나는 너에게 100만 원을 빌려줬고 너도 나에게 100만 원을 빌려줬어. 그럼 이거 퉁칠 수 있는 거 아니니? 맞지? 그치? 그러한 주장이 상계 항변이야. 이해되세요? 그러면 상계 항변은 어떻게 된다? 상계 항변이 인정되면요. 뭡니까? 모든 게 없어져요. 그쵸? 이는 원고에 대한 피고의 채권도 상실시키므로 라는 게 뭐냐면 상계 항변이 인정되면요. 원고의 청구는 일부 혹은 전부 기각됩니다. 그러나 이는 원고에 대한 피고의 채권도 상실시킨다는 게 보세요. 여기 앞쪽 가셔서 보시면 금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그 소린 뭐야?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돈 갚아줘 이렇게 소송을 걸었어. 그러면 너는 뭐라고 얘기하겠어? 야 너도 나한테 100만 원 빌린 거 있잖아 라고 상계 항변을 하겠지. 맞아? 그러면 이게 법원 입장에선 똑같다고 보는 거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둘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소송을 건 나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어때요? 갑자기 내가 받을 100만 원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상계 항변이 출혈적 항변이라고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그걸 알아두시면 돼요. 내가 너한테 받을 돈 100만 원이 있어서 소송을 걸었어. 근데 너는 뭐라고 얘기해 판사님한테? 쟤도 나한테 100만 원 갚아줘야 돼요. 라고 주장을 하는 거지. 그러면 판사님은 뭐라고 얘기해? 니들 그거 그러면 퉁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쵸? 그렇게 되면 내가 소송한 게 없어져요. 그쵸? 내가 소송한 게 없어져요. 그쵸? 그러면 뭐야? 나는 소송할 때 돈도 오지게 들었고 뭐 이래저래 힘들었을 텐데 나한테 효과 뭐야? 돌아오는 게 없죠. 그쵸? 그래서 출혈적 항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자동채권과 그럼 5번에 1번 보세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은 아까 몇 문단에서 얘기했었죠? 2문단에서 얘기했었어요. 2문단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동시이행에 항변권이 붙는 채권은 아까 얘기했죠. 3문단에서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피고의 한계 상변을 인정하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문단에서 얘기했어요. 그쵸? 법원에서 상계 항변을 하기에 밟아야 되는 절차는 얘기 안 했습니다. 답 몇 번? 4번. 이행기에 도달하지 않는 채권을 성립하지 않는 까닭은 어디서 얘기를 했냐면 2문단에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각각의 문단 가서 틀리신 분들은 근거 찾아내시고요. 6번 볼게요. 가장 적절한 거.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일한 금액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상계 이후에도 일방의 채무는 남아있게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맞죠? 왜 그래요? 내가 100만 원 빌렸고 네가 120만 원 빌렸어? 그러면 너는 나한테 퉁치더라도 20만 원 더 갚아야 되잖아요? 그쵸? 동일한 금액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채무, 갚을 돈이 남게 되죠. 그래서 6번에 답 몇 번? 1번. 2번 보세요. 2번 보시면 당사자 중 아까 얘기했잖아요. 일방적이어도 괜찮다는 얘기했고요. 뭐 나머지 3, 4, 5번도 마찬가지로 틀린 거 헷갈리시는 분 있으면 그거는 개별적으로 자기 과외 시간에 얘기하도록 합시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윗글의 상계에 대한 이해라고 할 때 지금 8번에 틀린 건데요. 자동채권 이행기라는 게 뭐야? 돈 갚으라는 확정 날짜 이전에는 상계가 성립하지 않죠. 압류금지 채권을 수동으로 하는 채권 상계는 금지한다 할 때 아까 압류금지 채권도 상계 금지된다고 했어요. 수동채권이 고의의 불법 행위도 성립할 수 없다고 얘기했고요. 이행기에 도달하지 않은 것도 안 되죠. 근데 5번 보세요. 동시이행에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면 성립 가능해요. 자, 제가 형광펜 무슨 색 칠할 거냐면 청록색으로 칠할게요. 지금 보시면 수동채권이라는 말 얘기했는데 지금 보세요.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하지 않는다. 보이세요? 3문단에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 보시면 자동채권 상계가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동채권이 아니라
자동 채권이어야 허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 몇 번? 5번 나와주시면 되겠네요. 8번에 5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9번 볼까요? 9번 보시면 지금 보세요. 9번. 민사소송에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이 원칙은 1심의 판결에 대해 일방만이 더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 항소한 경우 2심은 항소한 자에게 1심의 판결보다 더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원칙이다. 그 소린 뭡니까? 1심이라는 건 첫 번째 첫 번째 재판이 내려지고 그 다음에 2심이라는 건 두 번째 그러니까 법의 법칙이 내려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2심은 1심의 판결보다 불리하게 낼 수 없다는 게 뭐예요? 최소한 1심보다는 가벼운 벌을 줘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따라서 2심은 항소한 자에게 항소라는 게 저 억울해요 해서 1심에서 재판을 못 받아들이고 두 번째 재판을 원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1심의 결론보다 더 불리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해도 유지 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너 두 번째 판단 없애버려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서 1심에서 A가 B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B가 상계 항변을 했대. 아까 얘기했잖아. 저 100만원 받아야 돼요. 나도 100만원 받아야 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버리자고? 둘 다 없애버리자고 했잖아요. 그 소린 뭡니까? 그러면 2심에서도 어떤 얘기를 해야겠어요? 자, 지금 봅시다. 일단은 이에 대해 A만 항소하여. A가 항소했어. 근데 A의 지금 입장이 어때? 100만원을 퉁치자고 한 거잖아. 그쵸? 제2심의 B의 자동채권이 이미 소멸한 것이라고 판단한 경우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된다라고 나왔잖아요. 그쵸? 자, 그랬을 때 지금 봅시다. 지금 보시면 일단은 여기 마지막 문단 와셔서 좀 보실래요? 마지막 문단 오셔서 지금 보시면 지금 와서 보세요. 와서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불이익 일단은 본문 보세요. 여기 박스 보시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는 게 뭡니까? A가 더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한 번 더 판단해 주세요 한 거죠. 근데 법원에서 뭐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A랑 B가 갚을 돈이 있는 걸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2심에서는 이거보다 더 나은 판결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쵸? A는 지금 자기가 받을 돈이 하나도 없어진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나은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럼 최소한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더 받게 해주던가 아니면 지금 뭡니까? 돈을 더 받게 해주는 거밖에 없어요. 맞죠? 자, 그랬을 때 보세요. B의 자동 채권이 이미 소멸했대. B의 채권이 무슨 뜻이야? A가 항소했으면 A에게 유리해야 되잖아. 그치? 근데 B의 자동 채권, B가 채권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이야? B가 받을 돈이 있다는 거야. B가 받을 돈이 이미 소멸했대. 그러면 A가 뭐라는 거야? A가 갚을 돈이 없다는 거잖아. 그러면 항소 기각 판결이 무슨 뜻이야? 기각했다는 게 아까 기각이 뭐라고 했어? 기각? 여기 오셔서 형광펜으로 체크해 드릴게요. 기각이라는 건 뭡니까? 원고에 대한 피고의 채권도 상실시킨다. 그 소리는 뭡니까? 피고에게 더 불리한 판결이다 라고 나오죠. 근데 지금 여기서 원고 누구예요? A죠. A. 그러면 지금 보세요. 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쵸? 근데 지금 보세요. 법원이 그러면 기각 판결을 내리면 A에게 더 유리하지 않죠. 왜요? A는 더 받을 돈이 없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기각 판결을 하면 안 되죠. 왜요? 기각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A에게 유리하지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바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2번 볼까요? A가 항소하여서 B의 수동채권이 이미 소멸한 것이라고 판단한 경우 그 소리는 뭐예요? A가 항소했으면 A한테 유리하게 해야 되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1심의 판결을 유지. 그쵸? 왜요? 최소한 A한테 기각을 선고해버리면요, A는 받을 돈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야. 근데 지금 1심 판결 유지해버리면 뭐야? 그래도 A한테는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답 몇 번? 1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문학 저번 주에도 해봤지만 이해 못하시는 분들 꽤 돼요. 왜냐면 여기 비문학 난이도 오지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이해 안 되는 것들은 저한테 얘기하세요. 아셨죠? 각자 개별적인 거니까 개인 플레이로 오셔야 돼요. 맞죠? 일단은 그렇게 해서 뭐 사실 5번, 6번, 7번, 8번, 10번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서 그냥 잘 넘어갈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네, 고생하셨어요.